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심리와 도덕적 갈등을 깊이 파고든 도스토옙스키의 대표 소설 죄와 벌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궁핍과 절망 속에서 어떤 젊은 남자는 스스로 운명을 바꿀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곧 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양심과 이성의 치열한 싸움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닙니다. 살인을 저지른 한 인간의 내면을 집요하게 파헤치며 죄와 속죄, 도덕과 구원의 의미를 깊이 고민하게 만듭니다. 1866년 발표된 죄와 벌은 지금까지도 많은 독자들에게 인간 본성과 윤리에 대한 심오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을 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는 누구일까요? 1821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그는 젊은 시절부터 극심한 가난과 정치적 탄압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지만 극적으로 살아남아 시베리아 유형 생활을 경험하게 되죠. 이러한 경험들은 그의 작품 세계를 더욱 깊고 강렬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가난한 대학생입니다. 그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이 되고자 한 노파를 살해하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듭니다. 정말로 위대한 인간은 법과 도덕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죄를 저지른 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할까요? 라스콜리코프의 선택과 그에 따른 운명, 그 속에서 펼쳐지는 긴장과 심리적 갈등, 그리고 인간 존재에 대한 철학적 물음이 지금 시작됩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한 허름한 다락방. 이곳에서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리코프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극심한 빈곤 속에서 허덕이며 세상은 부당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고리대 금업을 하는 노파 이바노브나가 사람들을 착취하는 모습을 보며 분노를 느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한 가지 이론을 떠올립니다. 위대한 인간은 도덕과 법을 초월할 수 있는가? 나폴레옹 같은 인물들은 자신의 신념을 위해 법을 깨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스스로를 시험하기 위해 이바노브나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결심만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살인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를 얻게 됩니다. 노파가 집에 혼자 있을 때를 확인한 그는 도끼를 손에 들고 그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를 살해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노파의 이복동생 리자베타가 갑자기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라스콜리코프의 손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살인을 저지른 후 그는 황급히 현장을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극심한 불안과 혼란이 그를 엄습합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끊임없이 의심과 두려움이 맴돕니다. 혹시 누군가 그를 보지는 않았을까? 혹시 흔적을 남기지는 않았을까?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릅니다. 그러나 심장이 터질 듯 뛰고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반복해서 되새기며 두려움과 죄책감이 뒤섞인 혼란 속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밤이 지나고도 불안은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는 거리에 나가 사람들의 표정을 살펴보지만 모두가 평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는 모든 말들이 자신을 향한 의심처럼 들리고 모든 시선이 그를 꿰뚫어 보는 듯합니다. 그는 점점 신경이 예민해지며 몸도 쇠약해져 갑니다. 열이 나고 헛것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법과 도덕을 초월할 수 있는 존재인지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그의 죄는 점점 더 무거운 형태로 그의 마음을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의 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라스콜리코프가 선택한 길은 그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라스콜리코프는 집으로 돌아오지만 마음이 온전히 편해지지 않습니다. 살인을 정당화하며 논리를 세웠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온몸이 떨릴 정도의 극심한 불안이 그를 휘감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과 손을 점검하고 훔친 물건들을 서둘러 숨깁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열에 들뜬 듯하고 머리는 깨질 듯 아픕니다. 그는 혼란 속에서 침대에 쓰러지고 몇 날 며칠 동안 심한 열병에 시달립니다.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그의 주변에는 친구 라주미힌과 집주인의 하녀 나스타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병문안을 왔지만 라스콜리코프는 그들의 걱정을 오히려 부담스럽게 느낍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온 전갈이 그를 더욱 긴장하게 만듭니다. 그는 체포된 것이 아닐까 하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경찰서를 찾아가지만 정작 그가 불려간 이유는 밀린 집세 때문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안도감도 잠시, 그는 자신이 방금 보인 과민한 반응이 수상하게 비치지는 않았을까 걱정합니다. 이후 그는 바깥으로 나가 사람들의 동향을 살피고 신문과 대화를 통해 살인사건이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탐색합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경찰은 아직 명확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점점 더 강한 불안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는 의심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그는 점점 자포자기 상태로 빠져들고 의미 없는 방황을 하며 거리를 헤매기도 합니다. 그러던 중 그는 술집에서 만난 마르멜라도프라는 한 노인을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마르멜라도프는 알코올 중독자로 가족을 돌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나락으로 몰아넣은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참한 삶을 한탄하며 라스콜리코프에게 딸 소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가난한 집안을 살리기 위해 매춘을 해야 했던 소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한 인물이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깊은 신앙과 순수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르멜라도프는 술에 취해 거리에서 사고를 당하고 심각한 부상을 입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쓰러진 그를 집까지 부축해 데려다주며 처음으로 그의 가족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심한 부상으로 인해 마르멜라도프는 결국 숨을 거두고 그 장면을 지켜본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선택과 신념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점점 더 깊은 혼란에 빠집니다. 그는 단순히 법을 초월한 인간이 되고자 했으나 실상은 죄책감과 불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냐와의 만남은 그의 내면에 묘한 영향을 남기고 그는 점차 그녀에게 의지하려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의 수사는 점점 좁혀지고 있었고 라스콜리코프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범죄 이후 극도의 불안과 광기에 휩싸여 점점 자신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는 길거리를 방황하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범죄를 저지를 자격이 있었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한편 살인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조금씩 진행되면서 라스콜리코프의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미 몇몇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그 중에는 노파의 하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범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라스콜리코프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그는 점점 더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갈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소냐를 찾아갑니다. 그녀와 대화를 나누며 그는 자신의 내면에 도사린 죄책감과 불안을 조금씩 털어놓습니다. 소냐는 라스콜리코프의 불안한 상태를 직감하며 그에게 신앙과 회개의 길을 제시하려 합니다. 그녀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고 말하며 라스콜리코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말에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범죄가 정당했다고 믿고 싶어하며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소냐의 진심 어린 태도와 깊은 신앙심은 그의 마음속에서 혼란을 일으킵니다. 그는 자신이 과연 진정한 초인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저 죄책감에 짓눌린 한낱 범죄자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적 갈등 속에서 그는 점점 더 불안한 행동을 보이며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을 사기 시작합니다. 경찰 측에서도 그의 불안정한 태도와 기이한 행동을 눈여겨보기 시작하며 점점 그의 주변을 압박해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들키지 않도록 애쓰지만 갈수록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그의 불안감은 극에 달합니다. 그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끝까지 숨기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소냐의 말대로 참회하고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점점 더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라스콜리코프는 갈등과 고통 속에서 점차 무너져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운명과 마주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합니다.
살인을 정당화하려 했던 그의 논리는 점점 힘을 잃고 내면의 갈등은 더욱 격렬해집니다. 그는 소냐와의 관계를 통해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그녀에게 털어놓은 범죄 사실이 더욱 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소냐는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녀 역시 깊은 슬픔을 안고 있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 하지만 자신의 범죄가 주는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편 경찰 측에서는 본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용의자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용의자로 지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초조해지고 경찰과 마주할 때마다 불안한 태도를 보입니다. 특히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라스콜리코프의 심리를 간파하고 은근히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를 여러 차례 불러 대화를 나누며 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핍니다. 처음에는 여유로운 태도를 유지하던 라스콜리코프도 점차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의도치 않게 자신을 드러내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불안감 속에서 자신의 이론을 다시 정리하며 자신이 과연 특별한 인간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자인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친구 라주미힌과도 거리를 두며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싶다는 충동과 끝까지 숨겨야 한다는 두려움이 교차하며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에 휩싸입니다. 이 와중에 소냐는 라스콜리코프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그의 변화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앙과 사랑으로 그를 구원하려 하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여전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던 중 경찰의 수사가 점점 더 그의 주변을 조여오고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더 압박을 느끼며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고백과 침묵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극단적인 심리 상태에 빠져듭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부정하고 싶은 욕망과 동시에 누구에게라도 고백해버리고 싶은 충동 사이에서 흔들립니다. 경찰서에 갈까 고민하지만 두려움이 앞서 발길을 돌립니다. 그는 소냐와 다시 만나 그녀의 조언을 되새기며 자신의 선택을 고민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고백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되묻습니다. 소냐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마지막 선택은 그의 몫이라는 듯 묵묵히 기다립니다. 한편 수사관 포르피리 페트로비치는 라스콜리코프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직접 라스콜리코프를 찾아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그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합니다. 포르피리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음에도 라스콜리코프가 진범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백을 이끌어내려 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초조함을 감추려 하지만 그의 불안정한 태도는 점점 더 뚜렷해집니다. 포르피리는 자백하는 것이 오히려 자유로 가는 길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이 말은 라스콜리코프의 내면 깊숙이 박혀 그를 계속 괴롭힙니다. 이 와중에 라스콜리코프의 주변에서도 사건이 연이어 발생합니다. 그의 어머니와 여동생 두냐는 라스콜리코프의 이상한 태도를 걱정하지만 그는 가족들에게조차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한편 두냐는 자신을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던 루진과의 갈등을 겪고 있으며 라스콜리코프는 여동생을 위해 그와 직접 대면합니다. 그는 루진의 본성을 간파하고 그의 거짓을 폭로하며 결혼을 무산시킵니다. 두냐는 오빠가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과정에서 보인 격렬한 태도와 강압적인 행동에 충격을 받습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녀의 의견을 듣기보다 일방적으로 결혼을 막아섰고 이는 두냐에게 오빠가 자신을 지배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오빠의 행동이 진정한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결국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위협이 다가옵니다. 두냐를 짝사랑했던 스비드리가일로프가 그녀에게 접근하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며 그를 압박합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방식대로 두냐를 차지하려 하지만 두냐는 강한 의지로 그를 거부합니다. 결국 스비드리가일로프는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의미 없다고 느끼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의 죽음을 목격하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자신과 닮은 면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의 최후가 절망뿐이었다는 사실에 깊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도 저렇게 될 것인가? 그는 처음에는 죄를 짓고도 위대한 인물로 남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현실은 죄책감과 불안, 그리고 광기에 잠식되고 있었습니다. 스비드리가일로프의 최후는 그가 가던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그는 소냐의 말대로 고백하고 속죄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더 현실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범죄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소냐는 마지막까지 그에게 자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설득합니다. 그녀의 믿음과 사랑이 그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포르피리와의 마지막 대면에서 라스콜리코프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과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라스콜리코프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그의 내면에서는 끊임없는 갈등이 이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이 틀리지 않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불안은 그를 점점 무너뜨립니다. 그의 몸과 정신은 극도의 긴장 속에서 쇠약해져 가고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한편 소냐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자 안식처가 되어줍니다. 그녀는 끝까지 라스콜리코프를 포기하지 않고 진심 어린 위로와 신념으로 그를 설득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백하고 속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며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소냐의 말은 그의 마음 깊숙이 파고들지만 여전히 그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괴로워합니다. 포르피리는 마지막 신문을 위해 라스콜리코프를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는 이번에도 직접적인 증거 없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는 라스콜리코프에게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자백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이라고 말합니다. 포르피리는 마치 게임을 하듯 교묘한 질문과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라스콜리코프의 심리를 파고듭니다. 라스콜리코프는 그의 말에 동요하면서도 끝까지 부인하려 하지만 점점 더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결국 그는 소냐를 찾아가 다시 한번 자신의 감정을 토로합니다. 그녀의 따뜻한 격려와 눈물 어린 기도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는 점차 스스로의 죄를 인정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결심을 굳히고 경찰서로 향합니다. 두려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오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는 어머니와 여동생, 그리고 소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그는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앞두고 서 있습니다. 이제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저항할 것인가, 그의 운명은 마지막 순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는 마치 무거운 족쇄를 끌고 가는 사람처럼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입니다. 두려움, 후회, 안도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그가 내린 결정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그는 마치 마지막 결전을 치르듯 조용히 문을 엽니다.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르피리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맞이합니다. 순간 라스콜리코프는 다시 한번 갈등을 느끼지만 그는 마침내 입을 열고 자신이 저지른 범죄를 자백합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백을 마치자마자 그의 몸은 한없이 무거워지면서도 동시에 이상하리만큼 가벼워집니다. 마치 끝없는 악몽에서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웅성거림이 들리고 형사들은 그의 말을 받아 적으며 절차를 밟아갑니다. 재판이 열리고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예상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가 단순한 탐욕이 아닌 내면의 철학적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그리고 심리적 고통 속에서 끝내 자백을 선택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소냐는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시베리아까지 그를 따라가 변함없는 애정을 보여줍니다. 유형지에서의 삶은 고되고 가혹했지만 라스콜리코프는 점차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소냐를 통해 진정한 속죄의 의미를 깨닫고 마침내 인간적인 따뜻함과 희망을 찾게 됩니다. 어느 날 그는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자신이라면 결코 관심을 두지 않았을 내용이었지만
이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더 이상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한 인간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진정한 구원의 길에 들어섰음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죄와 벌의 여정은 끝나지만 그의 새로운 삶은 이제 시작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인간의 도덕성과 죄책감, 속죄와 구원을 탐구하는 심오한 철학적 서사입니다. 라스콜리코프의 이야기를 통해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죄를 짓지만 결국 양심의 가책과 내면의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자신이 초인이라 믿고 도덕과 법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간을 평범한 자와 비범한 자로 나누며 비범한 자는 사회의 법과 윤리를 초월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가 저지른 살인은 결국 그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며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평범한 인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를 통해 인간의 죄와 벌이 단순히 법적인 처벌을 넘어 개인의 내면에서 얼마나 큰 갈등과 고통을 초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라스콜리코프는 법적으로는 시베리아 유형이라는 벌을 받았지만 그보다 더 혹독한 벌은 그의 양심이었고 스스로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는 고백을 통해 해방을 경험하지만 그 과정은 치열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또한 소냐의 존재는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녀는 라스콜리코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사랑과 희생을 통해 그의 속죄를 이끌어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소냐를 통해 신앙과 사랑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길임을 제시합니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기독교적 세계관이 깊이 반영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죄와 벌은 단순한 범죄 소설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와 도덕적 갈등을 탐구하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라스콜리코프의 고통과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며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죄란 무엇인가? 벌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시대를 넘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